안녕하세요. 이정민 교수입니다. 제19회 실천론에서는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론적 부분을 할애했습니다. 조금만 인내하시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 한국 사회복지 역사적 발달 과정 순서로 나열한 것은 일단 상세한 내용은 다음 장에서 설명하도록 하고요. 이것은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고대와 중세사 사회복지가 어떻게 변천이 왔었냐면, 고대는 상부상조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중세에서는 자선, 사회공헌, 인도주의 실천이 왔습니다. 자, 이 그림에도 보듯이 고대 사회는 사냥을 할 때, 너도 나도 갈 것이 아니라 다 공동체 생활로, 누구는 많이 가져가고, 누구는 지가 더 덜 가져오고 그런 건 아니고 다 똑같이. 그 다음에 중세 시대에 오면서 고대 이집트의 벽화를 보면은 고대 이집트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행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는 불평등한 사회일수록 최약자를 희생시켰다고 합니다. 중세사회 오면서. 그래서 계급사회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서양 사회복지 공동체 생활 단계를 한번 살펴봅시다. 중세사회에서는 영주가 가장 핵심적이죠. 중심에 있어. 중요한 계급이 되어 있었죠. 왕은 한 명인데 영주들이 농노도 관리하고 노예도 관리했었죠.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로 진행돼 있었죠. 자, 공동체의 역사적 단계는 봉건주의 형태의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고 종기가 지배 개념이었다. 역사적 단계에서는 공동체 생활 단계, 빈민통제법, 구빈법이라고 하죠. 자선조직 단계, COS, 사회보험, 독일 비스마르크 단계, 그 다음에 복지국가 단계, 재편 단계, 그렇게 진행되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념은 종교적인 계명이 있었고, 중상주의, 상업을 중시했었죠. 그 다음 자유방임주의, 사회계량주의, 연대주의. 근데 이때는 고대주의는 없었습니다. 공동체 생활 단계, 기원전 2500년 전 사회적 약자는 왕의 책임이라고 했어요. 왕의 책임. 그 다음에 기원전 4세기에는 사회공헌팀이 등장했었고, 중세에서는 교회에서 자선을 행위를 했었죠. 자, 빈민통제법, 일명 구빈법이라고 하죠. 누구냐? 엘리자베스 구빈법, 유명하죠. 사회복지에 뗄 수 없는 이 여왕이죠. 여기는 강제 노동소. 그래서 빈민통제법, 구빈법이라고 하는데, 이 구빈법은 뭐냐면 공공부조. 국가에서 알아서 그 어려운 사람 돕는다. 빈민구제는 정부 책임이다. 똑같은 얘기죠. 공공부자, 빈민구제, 정부 책임. 그 다음 구빈세를 거뒀고 아등 공적보호로 했었고, 그 다음 노동력을 구분했었죠. 노동력이 있는 사람과 노동력이 없는 사람, 그 다음 친족부양이 있었고, 그 다음에 불황자 발생 금지를 했었다. 이렇게 하다가 법이 개정됐었죠. 스필랜드법. 꼭 법을 갖다가 저는 햄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뭐냐면 체제생활 보장, 지금의 우리 체제 생계 보장하고 똑같은 거죠. 그리고 개정되면서 비용 절감의 원칙이 어떻게 했냐? 열등 처우의 원칙. 일하는 사람과 일하는 사람하고 차이를 둬라. 일하는 사람보다 더 많은 처우를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열등 처우 원칙이 있었고, 균일 처우 원칙. 모든 사람은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 그다음에 강제 노역정이 있었고, 그렇게 진행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선조직협회, COS라고 그러죠. COS. 이때는 우회 방문이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죠. 그때는 중상층이나 상층 부인들이 와서 자선을 했었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때 당시에는 가난은 개인의 책임이지 국가의 책임이 아니다. 니들이 게으르고 능력이 없어 그렇지. 그래서 그냥 자선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인보관 운동에도 이렇게 가다가 한 2, 30년 지나다가 인보관이 나타나죠. 인보관이 누구냐면 대표적인 사람이 토인부 홀. 토인부 홀이 뭐냐면 인보관은 뭐냐면 가난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 문제다 해서 사회 계량주의를 했었고 사회 운동을 했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식인과 대학생들이 모여서 슬럼가에 가서 직접 생활하면서 사회 구조를 개선하죠. 그래도 옥스퍼드 대학 토인비 학생이 너무나 과로해가지고 과로사로 죽었죠. 그래서 베네트 목사가 토인비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 토인비홀을 만들었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제인 애덤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여기 읽어보면 폐결에 걸려가지고 그 건강이 아주 악화돼가지고 친구와 같이 영국에 넘어가서 토인비 홀에 보고 감동받아가지고 그 힐하우스를 지었죠. 그래서 그 유명한 그 세 장의 그림은 굉장히 많은 걸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선조직협회는 뭐냐? 자선하는 협회다. 1869년 자선활동에서 중복, 누락 방지를 해결과 새로운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탄생했다. 돈이 있어야 자선사업을 하죠. 서구 사회복지 실천의 역사적 발달을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20년대는 도시와의 이재민을 구제하는 방책이었고요. 사회복지 실천 근간은 19세기 이후로 추정하고 있다. 이때는 이론이 없었죠. 실천가는 욕구를 발견하고 클라이언트 욕구를 발고 이에 대응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냥 이론도 없이 기록도 없이 당시 시민전쟁 이후 극박한 사회와 도시 흐름에 따라 늘어난 이주민, 도시 중심 사회로 문제를 일으켰는데 빈곤과 관련된 다양한 어려움으로 사회로 하여금 요구되는 서비스가 창출되도록 하였다. 이게 농노에서 공업화되면서 도시로 하면서 많은 사회 문제를 안고 있었죠. 그래가지고 탄생한 것이 1920년대 자선조직협회가 탄생했죠. 자선조직협회는 1869년 영국 런던에서 처음 실시되어 빈민에 대한 중복 지원을 방지하고 누락 방지하고 여러 자선 활동들이 막 우죽순 있는데 그걸 조정하면서 환경조사와 더불어 적절한 원조 제공을 목적으로 진행됐다. 그때는 그러니까 그 체계적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자선단체가 많아서 막 중복도 되고 누락도 방지되고 그래서 그 체계를 잡기 위해서 협회 선정해가지고 체계가 잡혀졌죠. 그리고 미국에서는 1870년 주 버팔로에서 그 활동이 확산되어 빈민에게 헌신적이 아닌 우회 방문제를 통해서 근로와 전략의 가치를 교육하는 데 주력하였다. 그래서 여기서 사회보험을 단계로 봅시다. 세계 최초로 사회보험은 누가 했냐면 사회보장 제도를 누가 했냐면 비스마르크. 독일의 비스마르크인데 왜 이 사람이 했냐면 이 사람이 노동자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총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독일 통합을 위해서 당근과 책찍을 같이 했어요. 책찍은 뭐냐면 사회주의 노동자를 탄압시키고 해체시켜버렸죠. 그리고 당근은 뭐냐면 노동자를 달래기 위해서 사회보험을 제도를 입법화했었죠. 그래서 사회보험 단계에서는 비스마르크, 1884년 질병보험, 미국에서는 뉴딜 정치가 사회보장, 영국에서는 사회보장, 비버리지 보기에서 4대 5대 근절을 한다고 되어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 중요한데 비스마르크, 비버리지 보고서 뭐 그런 식으로 그것을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복지국가 발전과 재편. 이제 왜 발전이냐면 그 미국의 공황과 세계대전, 1차, 2차 세계대전 치르면서 또 그 다음에 이후에 오일 쇼크. 그래가지고 대단하게 대처리즘과 레이건노믹스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뭐가 되냐면 신자유주의 시작해요. 자본주의가 세계화되고 경제 위기가 찾아오고 실업이 증가하고 여기서 그러잖아요. We want job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는 직업을 해주라. 그래서 뉴딜 정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핵가족화가 그 다음에 고령화 등 사회 변화로 복지 이념도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됐다. 그래서 복지국 이형을 누가 세계적으로 잡으냐면 에스핑 앤더슨이라고 복지국 이형을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스칸디나비아의 길, 뭐 스웨덴, 노르웨이 복지국가라고 하잖아요.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라고 하죠. 그 다음에 신자유주의 길, 미국과 영국, 뉴질랜드. 미국은 복지국가라고 하지만 그렇게 뭐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따라갈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노동 감축의 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복지가 이렇게 재편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대전과 오일쇼크, 대공황, 사회적인 변화에서 복지도 많이 변하고 찾아오죠. 그다음 서희복 실천 역사적 발전을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 1920년대 인보관이 있었죠. 인보관. 아까 인보관이 있었고, 그 다음에 COS, 뭐라 그랬죠? 사회조직, COS. 그거 있었고, 두 개가 양상대목을 이루고 있었죠. 그래서 1854년 영국 햄브리지 대학교와 옥스퍼드 대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슬러그에서 생활체험을 통해 빈민들을 교육하고, 이거 교육이죠, 주로.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복지관 같은 거죠. 그들은 자신이 스스로 변화시켜, 이게 클라이언트가 자신이 스스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고,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일종의 사회운동을 필요했다.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종합사회복지관이죠. 종합사회복지고 개별사회 사업이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 복지는 지역사회 조직사업과 개별사회 혼합되어 있었죠. 자, 그럼 비교 한번 해봅시다. 자선적인 협회와 인보관 운동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 대표적인 건 리치몬드. 이 사람이 유명하죠. 아주
리치몬드 모르고서 사회복지는 말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아담스, 아까 미국에서 아담스라고 했죠. 그 사진 봤죠. 그 다음에 이제 이념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사회주의, 그리고 인도주의적이고 상호주의적, 그리고 기능을 담당했다. 상호주의적. 호자가 오타 났네요. 상호주의적이고 인도주의적. 그러니까 막 그 자선이죠. 그 다음에 이 기독교 사회주의에서 자유주의, 급진주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급진주의가 뭐냐면 자기 스스로 자기가 내 인생은 나의 것으로 자기가 개발하고 개척하고 발견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주체는 누구였냐면 중산층 여성, 뭐 중산층이라고 해도 상층 여성, 부인이라고 하고 되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우회방문. 이 우회방문은 무조건 물건을 갖다가 가난한 자가 나눠주고, 그 다음에 거기서 뭐 약간 개별 상담도 하고, 그러면서 문제가 많았죠. 그 상층 부인들이 와가지고, 어머, 너희들은 왜 이렇게 가난하니? 그러면서 너희들이 가난한 이유는 너희들 게으르고 무능력해서 그래. 그러면서 막 좀 터부시하고 어떤 엘리트주의에 많이 빠져 있었죠. 그런데 인보건은 그것이 아니고 중류층과 지식인 대학생들이 모여서 직접 슬럼가에 가서 생활도 같이 하면서 사회 개혁 운동을 많이 했었죠. 그 다음에 빈공간, 이거는 개인의 책임이라고 했어요. 자선조직협회 COS는 니들 책임이다. 개인의 책임이지 국가 책임이 아니다. 니들 게을러서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했고, 여기서 인보관에서는 개인의 책임이 아니다. 이건 국가하고 사회 문제다. 그렇게 봤었죠. 그다음에 서비스는 경제부조, 그러니까 뭐 지원자, 원조 같은 거 그런 게 초점을 맞춰 있었고, 이것은 그러면서 이때는 당시 사회복지가 중심이 돼 있었죠. 근데 지금 인보관에서는 서비스 자체 설정을 두고 클라이언트 중심이었죠. 이거 아주 큰 차이죠. 여기는 사회복지 중심이었고 여기는 클라이언트예요. 여기서는 스스로 자리 걸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죠. 방법론은 개별 사회 사업이 있고 여기 개별 사회 사업. 그 다음에 집단 조직, 지역사회 조직. 이것이 말하면 쉽게 말하면 복지가 아니고 이것은 재가센터라고 보면 되겠죠. 그다음 개개인의 복지를 했었고 이건 대중적으로 대중 복지 있었고 이 두 운동에서 공통점이 뭐냐면 궁극적인 목적은 복지와 안녕 추구했었죠. 똑같죠. 우회하는 거나 자비를 베푸는 거나 그것은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개척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궁극적 목적은 복지와 안녕. 그 다음에 상호 우전적 관계를 유지하고 통합시켜 발전을 시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었다. 사회복지 성장기가 있었죠. 그때 당시에는 1900년에서 1920년 사이. 그래서 전문 교육기관이 등장했었죠. 자선조직협회 활동의 전문화에 따라 전문적인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었죠. 그때는 그냥 체계적이 없이 비전문적으로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지금 전문적인 체계적으로 필요하다고 그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었죠. 그리고 1898년 미국 최초 사회복지 전문인력 양성 과정이 설립해서 실무에서 경험을 정형화된 교육으로 변화시키는 데 이바지했다. 그 다음에 1919년 우리나라 3.1운동이죠. 미국 내 사회복지대학이 17개 생겼고 1920년대는 대학원 석사과정이 설치되어 있었죠. 리치몬드는 1917년 사회적 진단, 이게 아주 유명한 이야기예요. 사회적 진단. 이걸 모르고서는 우리 사회복지를 말할 수가 없죠. 개별 시설이란 무엇인가 등의 저서를 펼쳐서 개별 사업에 발전시켰다. 그 실천에 관한 이론과 방법을 과학적으로도 체계했었고 실천의 사회적 과학이라는 개념이 도입되고 있었죠. 지금은 뭐 우리 사회복지 정말 과학화가 많이 돼 있었죠. 논증이고 논리적이고 그런 쪽으로. 그다음에 이론 배경으로 해가지고. 그다음에 20년대에서 50년 사이에는 전문적인 이제 분화가 됐었죠. 정신분석 그때는 이제 뭐냐면 분석에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에 영향을 크게 받았었죠. 1920년대 프로이드 정신역동학 이론이 사회복 실전에 크게 영향을 줬었죠. 리치몬드가 그걸 가지고 왔었죠. 사회복 실전의 초점이 환경 변화를 통한 인간 변화와 적응 강조해서 개인 내적 문제다. 내부 문제에 대해 초점을 맞춰 점차 이행되다가 30년간 이어다가 사회복 실전 다수가 개인의 내적 문제 변화에 대한 초점을 맞추어 전개됐었다. 30년간 그렇게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뭐가 나타나냐면 기능주의가 나타나죠. 그래서 기능주의하고 신사적 한 40년 싸우죠. 1930년대 프로이드 정신분석 이론을 중심으로 한 진단주의 학파와 랭크 이론을 중심으로 한 기능주의 학파가 서로 굉장히 논쟁이 심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1950년 들어서 펄만이 이걸 절충안을 내죠.
그래서 집단 사회 사업이 발달하면 되게 됩니다. 그래서 1930년에는 집단 사업이 사회복 실천의 방법이란 걸 알게 됐죠. 그래서 1930년은 집단 사회 연구회가 발족이 되고 1946년에는 집단 사회 협회가 발전 미국에서 그다음에 1945년에는 참전용 대상으로 정신의학적 집단 사회 시작됐어요. 왜냐하면 그때 2차 대전 후에 그 전쟁의 효율적으로 굉장히 커가지고 집단 사업 그다음에 뭐 정신적으로 내적인 문제가 굉장히 크게 고통을 받고 있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많이 돼 있었는데 특히 직업재활 같은 데서 많이 도입을 많이 했었죠. 그리고 1960년대 이르러 가족에 대한 개입이 집단 사회로 활용되고 있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가족도 해체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가족 문제도 집단 사회 활동에 포함되기도 했었죠. 그 다음에 1950년에서 60년 사이 사회복지 통합기가 나오죠. 이제 아까 펄만이라고 했죠. 2차 대전 이후 치료적 접근이, 2차 대전은 무조건 치료적이었었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공포고 트라우마가 있었기 때문에 그 재전환으로 통합 방법론을 등장시켰다. 개인별로 다양한 경험을 함에 따라 전쟁으로 인한 여러 형태의 상실, 가족의 붕괴, 산업화 및 도시화로 인한 가족의 분리, 기능 약화 등의 청소년 문제까지 야기되어 있었다. 이때 당시에 영화도 이런 청소년 관련된 문제가 많았었죠. 제임스 에덴의 동쪽이랄지 막 그런 게 청소년 문제를 많이 다뤘었죠. 그리고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로 인해 가족 치료가 발전했었다. 이때가 가족 치료 기법이 많이 됐었죠. 뭐 사티에랄지 보이랄지 그런 사람들이 그다음에 치료 접근과 등장과 가장 독특한 형태의 개입으로 클라이트 있는 곳에 접근한다. 이것이 뭐냐면 아웃리치라고요. 클라이트 대상자는 지금 우리 찾아가는 서비스로 요즘에 동사무소 찾아가는 서비스로 많이 하잖아요. 이미 우리나라는 서구에서는 이미 발전되어 있었죠. 1962년에 미국 사회복지협회가 발족되고 내부 분해가 뭐냐면 뭐 5명, 6명 소그룹으로 모여가지고 했던 것을 폐지하고 통합적으로 이루어 있었다. 그래서 이때 사회복지 실천이라는 용어가 등장이 됐다. 분해, 그러니까 이거 통합적 방법 지향하면서 사회부조가 등장됐었죠. 그다음 3대 사업, 개별 사회 사업, 집단 사회 사업, 지역사회 조직 사업 세 가지 방법 중에 절충적으로 사용했었다. 사회 행동 조사, 그다음 관리 행동, 계획, 정책 등을 포함한 거시적 방향으로 요구되고 있었다. 지금 그 전에는 아주 속으로 조금씩 했다면 지금은 거시적, 통합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죠. 그다음에 60년, 80년 사이 실천의 발전기가 되죠. 이때 엄청 발전하죠. 다양한 실천 모델이, 이때는 모델이 많이 등장하죠. 모델 등장, 개별사회 사업의 실천적 모델, 전통적인 것은 신사회 모델 기능 중 모델의 다양한 이론들이 사회 실천의 패러다임으로 합류했다. 많은 변화가 오죠, 이때. 1960년 대공황으로 여파로 사회복지 실천이 빈곤에 허덕이는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문제 해결에는 부적절하다고 인식했었다. 돈이 없기 때문에. 사회복지 실천 개입 방법은 사회 변화 및 사회 개입의 회귀에 있다. 되돌아와서 사회 변화와 사회적 개입으로 다시 통합해서 다시 개입 방향이 변화가 오죠. 1970년대는 생태체계 이론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등장과 함께 다양한 실천 모델이 등장했다. 1980년대 미국 사회복지사 협회를 중심으로 한 공통의 지식 기반, 실천 현장, 가치와 기술 등 통합 방법론과 일반 사회 사업이 등장하게 됐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점점점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막 변해간다는 얘기죠. 사회복지 실천과 교육과정의 시초. 19세기 말 자선조직은 작은 지방 도시의 협력체계를 맺고 다양한 구제 활동을 했었다. 각 지역의 자선조직이 예쁜 경영진과 기금 운영에 대한 책임을 준수하고 우회 방문자를 훈련하는 역할을 했다. 훈련받은 우회 방문자는 최초 임금 체계를 갖춘 사회복지사가 발전했다. 우회 방문자는 역할을 정립하고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일련의 표준 훈련과정을 개발하는데 이것이 사회복지 실천과의 전문적 교육과정의 시초가 되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플렉스너의 비판론이거든요. 1915년 플렉스너에 제기된 사회복지 실천가에 대한 전문성 논란은 당시 실천가의 자신의 활동을 되돌아보고 있다. 이렇게 말은 편하겠지만 굉장한 충격을 받았었죠. 플렉스너는 미국 고등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력 있는 비평가였다. 의과대학이 발한 보고서는 미국과 해외 의학 전문가의 큰 양성교육에 큰 변화를 일으켰다.
20세기 초 실무자가 여성이었던 사회복 실천은 학문 분야로서 기준을 확립하고 실천의 목적을 재정의했다. 플렉스너의 비판론에 의해서 사회복지는 점점점 체계가 잡혀지는 것이 과정이죠. 사회복 지위를 향상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을 때 플렉스너는 사회복지 발전은 의학, 법학, 공학과 같은 기준 확립된 전문직과 비교했단 말이죠.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이나 전문가 협회, 이타심, 지식 창출에서는 특화되어 있다. 이런 부분을 칭찬했단 말이죠. 좋다는 얘기죠. 그러나 전문직으로서 부족한 게 많다고 비판했다. 1917년도 사회복지 집대성이라고 할 수 있는 리치몬드 사회진단. 우리는 사회진단을, 리치몬드를 모르고서는 사회복지를 말할 수가 없죠. 사회진단이 출간되면서 사회복지 실천의 사정을 위한 최초 개념 틀을 마련했다. 틀이죠. 틀이 아니고 틀을 마련했다. 리치몬드 사정을 의학 모듈로 따라 진단. 의학 모듈이 뭐냐면 플로이드 정신 역동론을 갖다 기준으로 삼았거든요. 표현했으며 책이 출간되기 이전에는 사회학에 그때는 이제 리치몬드가 프로이드의 정신 역동을 도입 전에는 사회학을 가장 영향을 받고 활동했었죠. 출간 이후 성격과 인간 내면에 관한 관심 영역은 심리학 영향에 사회복지 큰 파장을 일으켰다. 그동안은 뭐 인간 내면을 보지는 못했지만 리치몬드에 의해서 큰 파장을 일으켰다. 당시는 논리 실증주의, 그때는 과학이 많이 발달했고 논리적이고 실증주의로 사고가 팽배했었죠. 자연과학과 같은 방식으로 사회 현상에도 원인과 결과, 그 원인이 있으면 분명히 결과라는 거 있다는 거죠. 단선적이죠. 김영호도 노력하였으며 개인이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수행하기 위해 시대적 요구가 딱 많이 떨어졌다. 그래서 아주 정착이 돼 있었죠. 개인의 내면의 심리적 갈등 원인을 성장 과정과 사회 관계 속에서 파악하고 자아인식을 통해 개인이 속한 사회 환경에 정하도록 돕는 프로이드 정신분석 이론의 상당한 기법을 이론이 개별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다. 1919년 우리나라 그 3.1운동 때죠. 미국 사회복지교육협회는 1927년 일어난 회원에 속한 사회복지 실천가가 공유해야 할 교육과정을 필수 요건을 개발하였고 1919년에요. 이는 사회복지 석사 교육과정의 인증 기준으로 발전했다. 1928년 밀포드 회의,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죠. 개인 치료를 중심으로 한 개별사회복지기관이 화합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개별사회복지사의 공통성을 도출하는 게 가능한가를 논의했다. 통합성을 이야기한 거죠. 사회복지 실천가들이 활용하는 치료란 정신의학에서 의미하는 물리적 치료보다는 클라이언트 실천 사이에 형성되는 관계의 영향을 의미한다. 해밀턴, 진단주의 학파인 주요 이론가는 사회복지 실천에서 진단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명확하게 사용했다. 그녀의 저서에서는 진단이란 문제, 그 자체의 문제를 가진 당사자의 이야기에서 새로운 작업 과세라고 설명하였다. 이는 주어진 환경에 대한 주관적 해석이 강조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도 눈으로만 암기하십시오. 1929년 대공황은 미국의 모든 사회 경제적 구조를 깊은 영향을 줬다. 금융시장 몰락, 이로 인해서 실업자가 1,300명, 이렇게 사회 문제가 되면은 또 사회복지가 또 이쪽으로 개입을 해야죠. 직업 창출하지,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야죠. 웃돌았으며 개인의 결함이 아닌 사회 구조적 결함으로 발생했다. 빈곤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다. 사회 구조적인 문제였죠. 그래서 민간기관, 지역정부가 감당할 수준이 아니었다.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서 관리해야죠. 1946년에서 60년 사이에 펄만의 문제 해결 과정이 나타납니다. 펄만이 1957년 출간한 소셜 케이스 워크 프로블럼 솔빙 프로세스라는 그녀의 임상적 실험 경험을 토대로 진단주의하고 기능주의를 통합적 연구물로 나타낸다. 그래서 이것이 서비스 실천에 대한 시카고 학부의 효시가 되죠. 사회복 실천의 이론적 통합을 이룬 성과로 평가된다. 이 책에서 지난 논쟁의 재탕이 아닌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 새로운 관점. 이 기존의 사회학, 과학과 정신학이 이론을 접목시키고 자신의 임상적 사회복 실천의 틀 속에서 사회 기틀을 마련했다. 그러니까 기능주의하고
진단주의하고 토를 합해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 임상직 경험을 세 개를 합해가지고 사회적 기본서를 만들었다 그 말이죠. 구분 한번 해볼까요? 진단주의와 기능주의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진단주의는 프로이드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진단주의를 하고, 그 다음에 기능주의는 오토랭크, 1930년 오토랭크. 그래서 그 오토랭크는 진단주의 반발했는데 뭐냐면 인간은 능동적 존재지 수동적 존재가 아니고 뭐 창의적이다 그런 식으로 해갖고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현재에서 미래를 지향한다 그걸 했기 때문에 아주 큰 차이가 있죠. 주요 이론은 정신분석 이론을 모델로 삼았었고요. 그 다음에 기능주의에서는 성장, 지금부터다. 그래서 성장의 이론을 선정했었죠. 지금부터 미래하고 미래. 그 다음에 여기는 결정론적, 이건 기계론적이죠. 왜냐하면 프로이드 자체가 모든 것을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동적이고 기계론적 움직인다. 그러나 오토랭크는 창의적이고 의지고 낙관적 그런 관점을 갖고 있다. 인간 누구나. 그 다음에 개입에서는 자아를 강화시킨다. 그 다음에 환경에 대한 적응 능력 강화. 그러나 오토랭크는 자아를 전개하도록 온조한다. 자가 스스로 스스로 자리 볼 수 있게 온조해 주는 거고 시간과 장소와 온조 구정의 구조화를 시켰다. 그 다음에 주요 용어는 질병 치료. 왜냐하면 진단주의이기 때문에 질병이고 치료하기 전문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그게 아니고 치료가 아니고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온조를 해준다. 그 말이죠. 그래서 발전이는 사회 모듈로 발전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 해결 모델로, 펄만의 문제 해결로 중심되고, 로저스의 클라이트 중심 모델이 되죠. 자, 사회복 전문 단체. 1950년 사회복 실천 다양한 영역과 방법이 이용되면서 확대되는 시기임과 동시에 전문 단체 간의 단일화 추구가 됐다. 점점 통합이 되죠. 분리됐던 것이. 당시 사회복 실천은 전문협회 결성과 전문가 양성교육을 총력을 기울였으며 1955년 5개 전문적 사회복 실천 단체가 미국 사회협회와 통합이 된다. 네, 통합. 그래서 뭐라고 됐냐면 미국 사회사업가 협회로 재정립한다. 네, 미국의 사회복지교육협의회는 기존 협의회와 통합을 해가지고 대학원 중심의 학교를 만든다. 1952년 사회복지교육협의회는 개별 사업 실천과 함께 진단, 이것도 또 나오네요. 개별 사업 실천과 진단학회 실천에서 지역사회 조직을 방법론을 인정함으로써 향후 통합적 방법론을 초석을 다진다. 미국 사회사업가 협회는 1960년 윤리강령을 제정으로 전문직으로 탈바꿈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빈곤과 전쟁. 1960년 들어서면서 다수의 사회복 실천가는 개인의 주점을 두는 임상, 개별, 가족, 집단 집단 방식으로는 절대로 빈곤을 상황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 환경에 더 큰 관심을 되겠고 지역은 큰 관심을 가지고 되었으며 초기에는 빈곤이라는 지역적 속성을 가지고 산발적으로 감지하는 현상이 되겠으나 일시적으로 생각했지만 6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 많은 인구는 빈곤이라는 어느 특정 지역에 국한된 문제라기보다는 경제적 인종적 차별과 연결되어 있음을 이슈임을 강조했었다. 처음에는 탈빈곤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사회복지 실천가의 역할이 무시됐었다. 이는 빈곤 상대자 스스로 역량 강화되는 것을 프로그램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프로그램 효과적인 운영에서 지역사회 조직, 행정, 클라이언트와 함께 일하는 실천 지식을 필요하면 절감하게 됐다. 그래서 대학교에서 사회복지 교육 과정 내에 특화된 전공으로 정책, 계획, 행정 분야가 추가되었다. 자, 일반적 사회복지 실천 태도. 1960년과 70년 사이에는 사회복지 실천은 다양한 이론이 이제 막 나오죠. 관점과 전통적인 실천 방법에서 함께 새로운 접근 방식 시점에 이르렀다. 진단주의와 기능주의 양측 모두가 심화된 이론 체계를 재정비했었죠. 이거 누가 했냐면 사회복지 주요 5가지. 사정, 환경 속의 인간, 과정, 관계, 개입은 사회과학의 발달과 함께 통합되고 사회체계의 이론과 의사소통의 이론의 적응을 통해 진화되기 시작했다. 진단주의는 클라이언트 치료의 대상이라고 했어요. 진단치료. 항상 치료라고 했죠. 그래서 클라이언트 참여를 배제시켰고 사회복지사가 중심이 됐었다. 그래가지고 변화만 중요시했다. 그 다음 기능주의는 그게 아니고
개인의 자신 내부의 건전한 성질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인간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고 현재의 경험과 주변 여건을 통해서 개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것을 보았다. 기능주의에서 클라이언트는 참여를 중요시했고 클라이언트를 의지에 따라 자 움직이는 것을 문제 해결할 수 있다고 봤다. 즉 클라이언트 참여 여부가 진단주의냐 기능주의냐로 구분짓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 사회복 시설에 강조를 했습니다. 1991년 이후부터 공공부여는 정책적 맥락의 급변함에 따라 사회복 실천 또는 저비용 고효율의 압박을 받게 된대요. 그래서 단기 계획과 자주 모임 비공식 자원봉을 활용해서 극대화하면서 세계 해결 중심적 접근을 시도했었죠. 생태체계 이론과 강점 관점을 문제 해결 접근과 결합하여 사용 서비스 이용자 욕구를 사정하는 데 강력한 도구를 발전했습니다. 그동안에 뭐 생태도 같은 것도 보면은 뭐 가계도 큰 차이가 있죠. 지역 자원과 같이 하고 그다음에 뭐 미시적 체계, 뭐 그 중간 체계 막 그런 게 있어가지고 강력한 그 서비스 클라이언트 욕구 사정하는 데 아주 강력한 무기가 발전됐다고 하죠. 아동, 장애인, 노인, 빈곤층과 같은 전통적 서비스 이용 분야뿐만 아니라 국제협력과 사회적 기업 등 실천과 활동 영역이 새롭게 개척되고 있었다. 포스트 모더니즘과 페미니즘 영향으로 호혜성을 강조한 원조관계 접근은 사회복 실천으로 하여금 서비스 이용자가 스스로 영향을 할 수 있도록 원조하고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체계와 역동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동반자 관계로 맺도록 제시를 하고 있었다. 한국 사회복 발달 과정을 한번 봅시다. 이건 사진으로 볼게요. 1921년 최초의 태아복지관이 발생했었죠. 이 사진 보십시오. 여기. 아주 빛바른 사진. 역사가 있죠. 그 다음에 1947년 최초의 대학을 설립했죠. 이 아이들 사회사업과. 그 다음에 전쟁 고아, 한국전쟁, 6.25전쟁 이후에 전쟁 고아와 전쟁 민영이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극빈층에 도달하죠. 그래서 원조 관계가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한국전쟁 이후 외연기관이 뭐냐면은 본점은 다른 데 있고 원조기관만 있고 즉 말해서 본점이 미국에 있고 원조기관은 한국이다. 그리고 외연기관이 수십 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보다 뭐라면 카파라 그래요. KAVA. 그 형성기를 보면은 첫째 외국인 원조기관, 그 다음에 대학 부설 대학 부설 사회복지관이고 민간 사회복지관이 있고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시설을 했다. 근데 카파라는 말은 똑같은데 이건 아니에요. 이것은 옷 선전한 것입니다. 이름이 동일하기 때문에 헷갈릴 것 같아서 한번 살짝 넣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 공무원 전담 언제 생겼을까? 몇 년도인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 다음에 정부 보조금은 1980년도에서 국고보조금이 지침이 마련되어 있죠. 그 다음에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새로 생겼고, 그 다음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지금 거의 그 복지관과 기능이 거의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쩌면 복지관하고 기능이 거의 같아요. 거의 같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장기요양보험. 자, 그러면 사회복 전담요원 언제 생겼을까? 한번 볼까요? 1987년. 이때 당시 우리 직원들이 엄청나게 시험 봐가지고 많이 공무원으로 진출했었죠. 그 다음에 정신보건 사회복지사가 언제 시험이 있었냐면 1997년도. 여기서 사회복지 자격증 갖고 그 다음에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시험 보려면 수련회를 거쳐야 한 4년인가 거친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이거. 그 다음에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언제 발전했냐면 1997년. 이때가 많은 변화가 왔었네요. 97년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생겼고 건강가정지원센터.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합사회복지가 거의 같습니다. 그 다음 장기요양보험은 언제 생겼냐면 2008년도. 노무현 정권 때죠. 자, 박정희 정부 때는 뭘 생겼냐면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도입이 있었죠. 이때 당시에는 박정희 대통령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그 비스마르크처럼 연금 제도를 도입했었고요. 그 다음에 노태우 정부 때는 뭐가 있냐면 소득 보장 및 의료 보장 확대.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 활성화되어 있었고, 사회복지가 아주 우죽순수로 생겼되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형성되어 있었고, 영유아 보호법이 탄생했습니다. 김영삼 정부 때는 사회 부분에서 국민연금 확대, 연금제 확대 있었고, 고용보험제도 있었고, 전 국민 의료보험제를 실시했고요. 그 다음에 김대중 정부에서는 대량 실업, 가족 해체, 이때 IMF 시절이잖아요. 그래서 노숙인 문제 등 사회 문제가 등장하자 생산적 복지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주 이거는 획기적인 거죠. 그다음에 노동능력 여부 삭제, 네가 노동력 있냐 없냐 그런 거 다 없애버렸죠. 그 다음에 전국민 연금 시대, 이때부터 사회복지가 구체적화 구체화되고 있었죠. 그 다음에 노무현 정부 때는 저출산 고령화 기본법이 설정되죠. 그 시대에 따라 다 법이 바뀌는 것 같아요. 전국민 대상 보편적 복지를 실시했었죠. 유명하죠 이거. 선별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 아주 이슈화돼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사회복 실천 발달 과정을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외연 활동. 미국의 사회복 실천 방법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1950년 6.25 전쟁 발발과 함께 7개 외연 기관이 52년 3월 부산에서 결성되어 1970년대 초까지 활동했었다. 그 다음에 1921년 태학 기독교법이 설립했었고, 47년에 이하여대 대학교, 그 다음 50년 전쟁 고아 미망인, 장애인, 유기, 아동을 중심으로 시설 중심. 이때가 시설 중심이죠. 그 다음에 외연단체 카바, 여기 나오네. 타바가 탄생했었다. 1960년 사회교육, 한국사회복지교육연합회가 설립했었다. 그 다음에 개정사회복지법의 설립운동 근거를 말했다. 그 다음 여기서 그걸 보고 1983년도에 법적 근거를 마련했죠. 북구보조로. 사회복지는 북구보조 주겠다. 그리고 그때도 복지관에서 많이 운영비로 지원받고 그랬었죠. 85년대 사회복지, 이게 한국사회복지협회가 한국사회복지사협회로 개정됐었죠. 그래서 시도 단위로 사회복지관이 설립이 시작돼 있었죠. 그 다음에 1987년 별정지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배치했죠. 이때 직원들이 많은 직원들이 그 공무원으로 많이 진출했었죠. 그 다음에 88년에는 이제 보조국가 지원금이 산출방식이 제정됐었다. 그 다음에 95년 정신보건 사회보건 자격증 제도가 법적 근거 마련했지만 97년에는 시험 제도가 도입됐었죠. 2급 시험. 최초로 실시했었고, 그 다음에 1997년은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됐었죠. 그 다음에 2000년도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전환됐었죠. 일반 공무원으로. 사회복지 그 법 근거에 의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항상 관심이 가졌는 부분, 2003년 사회복지 1급 시험이 시행이 됐었죠. 사회복지법 근거에 의해서. 그 다음에 2005년은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중앙정가가정지원센터가 가정법무 예방, 상담치료, 실효건강 쭉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가족문화 전개가정, 자료 등을 정보 및 자료 제공 등을 설립했다. 위하여 설립했다. 자료가 필요할 때 제출해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008년도에 장기이용 제도가 실시했었다. 아주 중요한 얘기가 많이 나왔네요. 자, 한번 여러분 그림 한번 맞춰볼래요? 이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여기 누구고 여기 누군지 맞춰볼게요. 비스마르크, 이 사람이 비스마르크인지 제인 아담스인지 한번 볼까요? 제인 아담스네요. 그 다음에 토이 비올이고 이 사람이 비스마르크네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시간을 마지막으로 마련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번 그린우드가 제시한 전문직 특성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그린우드는 5가지를 제시했거든요. 이 5가지가 모두 이 윤리강령, 전문직 문화, 사회적 인가, 전문직 권위, 체계들이 이거 다 맞는데요. 여기서 본문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내용과 관련된 것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실천 패러다임을 보면은 1960년대 전후로 해서는 의료적 모델이 패러다임이었고요. 그러니까 프로이드의 진단주의, 그 다음에 1960년대 이후에는
생태적 개념, 그 다음에 80년대에는 소비자 중심, 클라이언트 중심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살펴보면 1960년대 이전에는 전통적 사회복지, 의료적 개념, 진단과 치료의 개념을 실천했었고 1960년대 이후는 환경적 요인에 관심을 갖고서 심리치료적으로 접근했었다. 즉 생태적 패러다임 개념이 적용됐었고 1980년대에는 클라이언트가 정치적 사회적 권리를 강조하는 소비자 중심의 패러다임이 있었다.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중심이 사회복지 실천이 이루어지고 있었죠. 자, 사회복지 실천 기술에 보면 전문가적 목적과 이해를 기초로 한 타인의 말을 경청하는 것이다. 이 경청. 사회복지 실천 기술이죠. 그래서 자료를 찾아 의미있게 조합하는 능력이다. 원조적 관계가 있는데 언어적, 비언어적 행동을 관찰, 해석하여 관련 이론과 진단법을 활용했다. 그래서 우리 살아가면서 언어 말을 많이 하지만 언어적인 이야기는 실질적으로 몇 프로 안 된다고 하고 비언어적 행동이 거의 대부분 찾아온다고 합니다. 한번 주변을 살펴보면은 말로 하는 것보다는 손짓이나 발짓, 눈짓, 몸 행동 그것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고 해서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클라이언트와 신뢰관계를 획득하는 기술이 어떻게 있느냐? 민감한 정서적 주제를 지지적 방식으로 다루는 기술이다. 이게 사람들이 어떤 누군가에게 인간적 상처를 받았을 때 그 사람한테 정서적 주제를 지지하는 방식. 나는 타인이 나를 욕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격려 뭐 그런 식의 이야기를. 그 다음에 갈등 관계를 주중하고 협상하는 기술이 사회복지 기술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사회복지는 전문직인가? 사회복지는 전문가인가? 플렉스너. 저 유명한 연설. 이분이 바로 플렉스너입니다. 플렉스너. 이분 때문에 사회복지가 크게 발전했다고 봐야 되겠죠. 5가지를 제시했는데요. 사회복지는 과학적 기초와 결여되어 있다. 독자적이고 명확한 지식체계 및 전설만 전문 기술이 없다. 우리 지금 상대 기술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 다음에 정부 책임 아래 시스템 교육 및 전문가 자격이 없다. 지금은 사회복지 자격제도가 있고 뭐 정신보건 자격제도 다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사회복지 2급은 대학 학점 이수하면 그저 나오는데 앞으로는 사회복지 2급 자격증 시험을 제대로 도입한다는 입법을 지금 발의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회복지 2급 자격증이 시험제도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전문직 조직체계가 없다. 아닙니다. 지금은 다 있습니다. 뭐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사회복지관협회, 뭐 협회 엄청 많잖아요. 그 다음에 전문적 실천에 대한 강령이 없다. 지금은 다 만들었죠. 그 사회복지사가 해야 할 강령, 윤리 강령 같은 거 지금 굉장히 많이 발전되어 있죠. 즉, 사회복지 범위는 너무 넓기 때문에 구체적인 경계가 없고, 그러니까 넓기는 넓어요. 인간을 다루기 때문에, 인간과 주변 환경을 다루기 때문에 넓은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회복지 업무는 너무 넓고 다양해서 짜임새 있고, 목적적으로 조직된 교육 훈련이 불가능해 되어 있다. 이렇게 플렉스가 말하는데 지금은 다 보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사회복 실천 기본 이론 구축했고, 뭐 우리 많잖아요. 행정론, 인행사, 무슨 실천론 기술은 많잖아요. 그래서 프로드 진단주의하고 메리 리치몬드 사회진단이 등장했었죠. 메리 리치몬드가 사회복지 진단주의 프로이드 가지고 왔었죠. 그래서 전문적 인정을 받게 있었죠. 그 다음에 사회복지 영역은 훈련 1919년 17개 사회복지 전문대학이 설립했었고, 그다음에 사회복지 지식과 기술을 전개하는 우회 방문원의 슈퍼비전 제공 보수체계, 이때 보수가 처음으로 지급하게 됐었죠. 전문가 조직적인 건설, 미국 사회복지 협회 등 다양히 많잖아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 윤리 강령 제정, 사회복지 교육 강화, 사회사업과 자기조건 엄격화, 사회복지 지식과 기술 등의 정교화 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플렉스가 제시하는 것은 지금 다 해결돼 가지고 전문직으로 이미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문가와 비전문가 차이를 어떻게 구분하냐면 예를 들자면 성형외과 의사가 쌍꺼풀술을 하는 거나 어깨대으로 배워서 쌍꺼풀술을 돌파를 해서나 결과는 똑같아요. 근데 왜 돌파리는 비전문가하고 의사는 전문가라고 판단하냐면 이거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전문가는 거기에 관련
성형과에 대해서 시간과 경비와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격증 이 네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라고 하고, 비전문가는 그런 것이 전혀 없죠. 그래서 어깨너머로 배웠기 때문에 비전문가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사회복지는 그게 아니죠. 자, 그린우드가 제시한 전문직 속성 5가지가 있거든요. 1957년 전문직 속성이라는 글에서 전문직 속성 5가지를 제시했었다. 체계적인 이론. 이미 우리는 다 돼 있죠. 체계적인 지식 기반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전문적인 권위. 전문적 권위의 발전과 수용했다. 우리 전문가는 권위도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 전문가로 가기 위해서는 전문적, 우리가 많은 공부와 경비 투자와 시간 투자를 했었잖아요. 그런 거, 그 하나보다 우리 전문적이라고 볼 수 있죠. 사회적인 승인, 그 다음에 윤리강령, 고유된 전문적 가치와 기본, 전문적 문화, 전문 서비스를 수용하는 집단 및 교육기관, 교육기관 협회. 우리 지금 다 이게 제시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회복지는 전문가다, 전문가 아니다? 전문가이고, 사회복지는 전문가이고, 사회복지는 전문 집단이다. 그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사회복지 전문적 윤리강령. 윤리강령에서는 전문적 윤리강령 성립의 조건은 전문직 단체가 그 핵심적 가치를 명문화해서 스스로 행할 자산과 자기 책무, 최소한 행동 준칙 등을 들어 자기 규제, 나왔죠, 자기 규제. 우리 1번 문제 나왔죠, 자기 규제를 제시한 것으로 소셜 워크 윤리강령은 사회복지 이념과 사회복지 사명을 밝히고 이를 달성해 소셜 워크가 중시하는 것이다. 우리 아까도 문제 준칙이라 준수 그런 거 나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법적으로 제재할 힘은 없지만 사회윤리적 제재의 힘을 갖는다. 우리는 이제 우리가 법을 발의하거나 실시하는 것이 아니지만 힘은 없지만 사회적 윤리적인 제재는 힘을 갖고 있다. 전문적 가치에 맞게 실천할 수 있도록 판단할 기준을 제시한다. 기본적인 윤리 행위를 알려주어 전문적의 비윤리적 행위의 진단을 행위에 대한 판단을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첫 번째 1번의 본문 내용이 지금 여기 있다고 봐도 괜찮습니다. 3번 사회복 실천의 이념적 배경을 만든 것은 인도주의, 민주주의, 개인주의, 문화의 다양성. 이거 다 5번이 되겠습니다. 다 맞습니다. 민주주의 실천 원리에. 자, 그러면 5번이 맞고요. 그 다음에 그 실천 이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에는 인도주의 박애사상으로 중산층이 자선주의 COS, 우회 방문을 통해 빈곤층을 대상으로 구빈 활동하였다. 사회진화론, 이것은 이제 적자생존이라는 얘기죠. 자연법칙의 진화론은 사회법칙에 적용했다. 자연법칙의 진화론은 적자생존이 사회법칙에도 적용했다. 환경에 잘 적응한 종은 살아남는다는 것으로 인간도 사회 적합계층, 사회가 요구하는 대로 시대 흐름에 따라 적합한 사람은 살아남고 거부한 사람은 소멸된다는 이념이다. 예를 들면 우회 방문자가 빈곤 대상자에게 기독교 사상을 강요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최소한의 도움으로 겨우 생존할 수 있게끔만 해준다 이거죠. 3번 민주주의 이념, 인간평등, 클라이언트 대우받을 권리와 선택권을 주장했다. 클라이언트 선택은 선택적 봉사활동과 자기결정권에 영향을 미쳤다. 4번 개인주의 사상, 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강조했다. 빈곤 문제는 빈곤자의 책임이다. 네가 왜 가난하냐면 네가 게으르기 때문에 가난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죠. 그리고 개인 존중, 수혜자격 원칙 개별화에 기여했다. 5번 다양화와 다양한 계층을 수용하고 클라이언트 문제와 욕구의 다양성에 접근했다. 역량 강화, 권한 부여 모델이 대두에 되었다. 권한 부여는 기존의 수혜자에서 소비자 개념으로 변화되었고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가 동등한 관계를 인정했다. 아주 이게 크게 변화된 거죠. 수혜자가 소비자로 됐고, 이거 자기가 요즘 그렇잖아요. 뭐 바우처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가 동등하겠다. 옛날에는 가불관계에 있었지만 지금은 동등한 관계로 인정하고 있었다. 아주 큰 변화가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4번 인파워먼트 모델의 실천 단계에서는 대화 단계, 발견 단계, 발전 단계로 나눠지는데 대화 단계 실천 과정을 모두 맞는 것은 어떤 것이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방향 설정해 줘야 되고 파트너십 형성되고 현재 상황을 명확히 해야 한다. 그러면 인파워먼트 대화 단계를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합시다. 인파워먼트 모델 개입 방법. 인파워먼트 접근에는 임상에서는 3단계로 나눠지는데
대화, 발견, 발달로 나눠지는다. 1단계 대화에서는 사회복지가 클라이언트의 현재 상황, 주요 욕구, 강점을 대화를 통해서 알아가는 단계다. 알아가는 단계, 대화로서 현재 상황을. 2단계에서는 사회복지는 클라이언트의 협력적 파트너십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야만이 모든 이 사람의 강점, 약점을 다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관계의 목적을 명확히 한다. 2단계에서는 클라이언트가 갖고 있는 자원을 명확하게 사정을 하고 그걸 통해서 바람직한 결과를 나타내기에 위한 계획을 작성한다. 2단계에서는 강점과 해결 방안을 구체화시키는 것이다. 3단계는 이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구체화했던 것에 개입 활동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이걸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대화하기는 일단은 모델 개입에서는 대화하기는 공유하기,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알고 있는 역량을 구체화시키는 것이다. 여기서는 대화하기에서는 상호 협력적 관계를 확립하고 기존의 지식을 명확한다. 클라이언트의 인지, 도전과 강점, 사회복지사의 인지, 클라이언트의 체계 안에서의 역할, 당신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을 다루는 것이다. 초기 방향을 정하기. 5번 관계를 계약하기, 사정에 동의하기, 이런 식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발견, 찾기. 그 다음에 찾아보는 건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게 뭔가, 그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것을 모르는 자원을 탐색합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을 전혀 모르는 것을 우리는 대화로 발견하는 것이죠. 사회복사는. 그래서 쉽게 드러나지 않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기. 그 다음에 부가적인 정보와 사실에 대한 경험을 갖다가 사고를 연결하기. 감정을 사정하고 확인하고 표현하기. 대인 상호적인 정보를 연결하기. 클라이언트 체계로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런 거 정보를 연결시키는 것이죠. 그다음 그 사람이 클라이언트 갖고 있는 것을 탐색하기. 뭐가 있는가. 그 밖에 클라이언트 체계 욕구 사정을 결정하는 것이다. 해결로 이끌어주는 계획을 개발하기. 변화를 위한 계약하기. 마지막 세 번째에서 발달. 그 발달은 이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자원이나 뭐 그렇게 당연히 그 많은 것을 발견해 가지고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체계가 아직 활용되지 않는 부가적인 자원 혹은 역량을 사정하고 충분히 확립한다. 클라이언트 욕구를 구체화시킨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무엇인가를 구체화시키는 것이고, 클라이언트가 사용하지 않는 존재, 자원 사정하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역량이랄지, 대인 상호적인 관계랄지, 조직적이랄지, 지역사회에는 무엇이 있고, 사회적으로 무엇이 있는가. 그다음 세 번째로는 새로운 자원과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결론을 위한 계약을 이끌어가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대화, 발견, 발전, 이 세 가지인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5번, 이용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재가센터, 아동상담소, 주간보호센터, 양육시설, 지역사회복지관. 양육시설이, 지금은 양육시설, 옛날에 말하는 고아원이거든요. 그래서 생활시설이죠. 우리 전쟁 고아. 그래서 최초의 우리 사회복지설은 수용시설부터 이렇게 발전되어 왔었죠. 그럼 이용시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이용시설의 경우 지역사회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 공부방 등과 같이 사회복지 대상자들이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생활시설의 경우는 노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과 같이 주로 대상자가 시설에서 입소하여 함께 생활하면서 이용하는 시설이다. 6번, 소속기관의 예산 절감 요구로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때 사회복지는 어떤 갈등을 겪게 되는가. 가치 상충에 대한 갈등, 의무 상충의 갈등, 결과의 모호성, 힘드는 권력의 불균형, 클라이언트 체계의 다중성. 그리고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는 갈등이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침에 눈 뜰 때부터 일어날까 말까 그런 갈등과, 그 다음에 우리 노래에도 있듯이 종로로 갈까요? 명동으로 갈까요? 아니 차라리 용선으로 갑시다. 그렇게 갈등 속에 살아가는 게 우리 삶이 인생인 것 같아요. 그러면 6번에서의 가치 갈등은 어떤 것인가? 일단 클라이언트 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그걸 못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갈등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면서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지식과 가치. 우리 항상 지식이 뭐고 가치가 뭔지 그 용어 자체가 굉장히 헷갈려 있었거든요. 지식이라는 것이 뭐냐면 뭐 증명이 가능하고 객관적인 사실을 객관화시키는 것이다. 객관화시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 추구한다. 그것은 뭐냐면 뭐 이렇게 알 권리를 알아가지고 그것을 이제 증명하고 그다음 객관화시키는 것이죠. 가치는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고 주관적으로 서는 것. 그다음에 인간이 적절한 행동을 선택할 때 지침이나 기준. 그다음에 윤리와 가치. 윤리는 옳고 그름을 도덕적 판단하는 것이고 사물이나 이치나 어떤 행동이 도덕적으로 올바른가 관한 질문과 관련된 것이다. 도덕적으로는 좋고 나쁘고 옳고 그런 것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가치는 좋고 싫음이다. 그래서 윤리하고 가치는 큰 사이즈는 어떻게 되냐? 이게 더 크죠. 큰 범위죠. 윤리가 더 크고 그래서 옳고 그름을 도덕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여기서 하위 부분은 가치가 되겠죠. 그것이 좋으냐 나쁘냐. 그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자, 윤리적 딜레마, 가치 갈등. 문제를 해결한 여러 대안 중에서 어떤 특정 해결책을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 상태에 처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회복지가 직면하는 문제의 윤리적 측면, 사회복지사가 전문가로 지켜야 할 윤리적 의무 혹은 책무가 서로 충돌해서 이게 의무가 있고 사회복지사 해야 할 책무가 서로 충돌해서 실천 행동을 선택하는데 윤리적으로 올바른 것인지 판단하기 힘든 것. 도덕적으로 맞나 안 맞나. 그다음에 윤리적 의사결정. 사회복지사 실천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윤리적 교착 상태에서 풀리지 않는 거, 해결하고자 할 때 사회복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개입 행위 대안들 가운데 가장 윤리적 선택은 어떤 것인가? 그런 걸 선택해야 되고, 그 다음에 3번, 사회복지 실천에서 가치에 입각한 의사결정. 사회복지사 과학적 지식을 뛰어넘어 가치에 입각한 결정하게 되는 경우, 뭐 증명 없이 그냥 혼자 판단하는 격이죠. 그 다음에 이미 증명된 개입 기술에 의존하기보다는 가치에 근거해서 일하는 경우가 허다해 있다. 교과서대로 하지 말고 이것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이죠. 가장 훌륭한 사회복사를 자신의 배짱으로 신뢰하는 사람이라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어떤 뭐 윤리적 지침 그런 것을 좀 뛰어넘고 가치에서 배짱으로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현장에 있다 보면 할까 말까 그런 가치 갈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찾기 위해서는 지식도 쌓아야 되고 전문적인 공부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사, 석사, 박사까지 끝까지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사회복지가 겪게 될 갈등의 유형이 있습니다. 뭐뭐 있냐? 가치 상충은 윤리적 딜레마에 가장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사회복지가 2개 또는 그 이상의 경쟁적 가치에 직면했을 때 윤리적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예를 들자면 학업 성적이 심하게 나빠져 학교에서 문제를 일삼는 중학생이 상담을 의뢰한 부모에 대해서 자녀가 나 폭력 집단에 조폭에 가입된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클라이언트를 이것은 뭐가 어떤 갈등이냐? 클라이언트 비밀 보장. 클라이언트가 알리지 말아야 되는데 그 비밀을 보장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부모의 알 권리를 대한 가치 상충. 이런 딜레마가 있죠. 그다음 의무 상충. 사회복지사는 기관에 대한 의무와 아까 문제도 나왔죠. 기관에 대한 의무와 책무를 클라이언트에 대한 의무 사이의 갈등. 기관의 입장에서는 해서 안 되는 거 있고 또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꼭 해야 되는 그런 갈등. 그래서 윤리적 딜레마에 직면하게 된다. 예를 들면 클라이언트 이익이 최선이라는 가치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자원이 부족해서 돈이 부족해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옛날에 하여튼 오래전에 수해가 나가지고 생활보호 대상자 집이 물에 잠겼어요. 근데 그걸 다 물을 제거하고 그 집에서 생활하기에는 너무나도 그 지하 반지하기 때문에 살기가 힘들어서 제가 그때 여러 가지 공모 사업을 해가지고 아파트로 이사를 보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치, 최선의 가치가 무엇인가? 이 사람들은 어린아이 집이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그 삶의 질을 높이는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게끔 하는 것이 가치. 그러나 기관에서 그 사람들에게 집 사줄 돈이 없죠. 그러니까 공모 사업을 했었죠. 2개, 3개, 뭐 공동 모금에 몇 개, 한 3개 가가지고 아파트를 전세 얻어줬던 기억이 떠오르군요. 클라이언트 체계의 다중성, 아동 학대 문제, 그다음에 심각한 부부 갈등, 구타 등
복합적이 이렇게 복합적이죠. 하나 문제가 아닌 것이 아니라 복합적. 학대가 있고 부부 갈등이 있고 구타가 있어요. 그래서 이혼한 부부 자녀 문제를 다룰 때 사회복지에서 누가 클라이언트를 결정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부부 갈등을 먼저 할 것인지 아동 학대를 먼저 할 것인지 그런 복합적인 것은 어떤 것이 누구를 클라이언트를 결정하는 게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누구의 이익을 최선으로 고려하고 어떤 문제에 접근해야 하는 것을 결정해야 한다. 그래서 아동 학대를 다룰 것인지 부부관계를 할 것인지 그런 것을 먼저 결정해야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4번 결과의 모호성. 클라이언트가 아동일 때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최우선인지 혹은 앞으로 10년에 10년에 최선일 게 무슨 권리로 사회복사가 아동이 결정을 할 수 있는지 윤리적으로 바른 결정인지 모호할 경우다. 예를 들면 아이를 해외 입양하는 것이 최선의 결정인지 확실할 수 없는 거. 하여튼 좋은 가정에 가면 괜찮지만 우리가 해외 가정에 갈 때 안 그런 가정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가 결과에 대해서 모호하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힘 또는 권력의 불균형. 사회복사와 클라이언트 사이의 수직적 관계, 상하관계로 인한 의존적 관계에서 의사결정하는 것이다. 특히 미성년자나 지적 장애 등의 요인으로 클라이언트 능력이 제한되어 자신의 결정과 선택을 전문가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클라이언트 알 권리와 자기 결정을 포기하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이것은 그래서 사회복사 꼭 하기보다도 후견인 제도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후견인으로 상의를 해가지고 결정한 것이 옳은 판단 같습니다. 자, 우리 갈등에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은 오른쪽으로 할까 왼쪽으로 할까. 이 사람은 뭐 사회복사 뭐 협회장 같아요. 그래서 1번을 선택할 건지 2번을 선택할 건지. 그래서 어떤 것이 우리 사회복지의 가치가 있는 분이 누군지 그걸 선택해야죠. 그러니까 이들은 공작상을 많이 봐야 되겠죠. 자, 종로로 갈까요? 명동으로 갈까요? 오른쪽으로 갈까요? 옳은 길로 갈까요? 그른 길로 갈까요? 우리는 지금 갈등 사이에 살고 있다. 그렇죠. 우리는 매일 갈등 살아요. 아침 눈 뜰 때부터 잠잘 때까지. 플렉스너가 사회복지는 전문직이 아니다 라고 발표한 이래 미국이나 한국에서 수많은 강령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강령 중에서 한꺼번에 이야기는 너무나 분량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출문제 풀어가면서 이해하는 것이 아마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자, 7번 한국사회복지윤리 강령 중 다음 내용이 제시되어 있는 윤리 기준은 무엇인가? 사회복지는 적법하고 적절한 논의 없이 동료나 혹은 다른 기관의 클라이언트를 전문적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그 의견이나 조율 없이 내 기관에 내가 소속되어 있는 내가 관리하고 있는 클라이언트를 다른 기관에 연기했다. 그래서 안 된다는 얘기죠. 사회복지는 긴급한 사정으로 인해 동료의 클라이언트를 맡게 된 경우 자신이 의뢰인처럼 관심을 갖고 제공한다. 어떤 사정에서 갑자기 사회복지가 그만뒀다든가 그럼 클라이언트는 어디로 갈 겁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 의뢰했다. 그러면 내 의뢰인처럼 아주 정성을 다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구냐면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의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 기준. 자, 그러면 사회복지사 클라이언트 윤리 기준을 한번 살펴봅시다. 지금 윤리 강령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제가 모두에서 말씀했듯이 기출문제 풀어가면서 클라이언트 윤리 관계, 사회복지 윤리 관계 그걸 이해하시는 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자, 클라이언트 관계.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를 권익 옹호를 위해서 최우선 가치로 삼고 행동해야 한다. 이건 당연한 거죠. 권익 옹호.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존중해야 하며 전문적 기술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한다. 이것도 다 자기가 맡고 있는 의뢰인은 최대한 노력하는 사람이 없겠죠. 그 다음에 3번.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자기 결정권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하며 저들의 이익을 최대한 대변해야 한다. 이것도 맞는 얘기지만 아까도 앞서 말했듯이 지적장애인이나 뭐 그런 뭐 기후사 결정이 능력이 없는 사람들한테도 그것은 박탈될 수가 있죠. 4번.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 사생활을 존중해야 하고 직무 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보에 대해서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한다. 요즘 이거 난리죠. 함부로 뭐 사생활, 개인정보 같은 거 유출하면 큰일 납니다. 5번.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받는 서비스 범위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알 권리를 인정하고 존중해 줘야 한다. 뭐, 이 어떤
어떤 개인 정보를, 아니, 개인 정보가 아니라 좋은 정보를 갖다가, 아, 이거 클라이언트가 줘서는 뭐 갈등할 건가, 거부할 건가, 그런 것을 갈등해갖고 정보를 제공 안 했다.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판단은 클라이언트가지, 사회복사는 자기 해야 할 일, 즉 말해서 말을, 마부가 말을 갖다가 강가에 들어가면 물은 말이 먹는 거지 우리가 먹여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회복사는 사회복사 정보를 제공하고 그 판단은 클라이언트가 하는 거죠. 6번 사회복사는 문서, 사진, 컴퓨터 파일 등 형태로 된 클라이언트 정보를 대해서 비밀 보장 한계 정보를 얻어야 하는 목적 하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리하며 정보 공개 시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것도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것은 철저히 지켜야 됩니다. 7번 사회복사는 개인적 이익을 위해 클라이언트와 전문적 관계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아까도 앞서 이야기했지만 전문적 관계, 여기서 내가 관력이 힘드니까 상당 전문가를 갖다. 그래서 그걸 해서 어떤 뭔가 이익을 챙긴다든가 뭐 그런 거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죠. 사회복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클라이언트와 부적절한 성적 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 우리 사회복사는 그런 거 없지만은 그런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런 것을 성적 관계를 절대 가져서는 안 되죠. 사실 말해서 성적 관계를 갖게 되면 우리 내 삶의 인생이 다 종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은 철저하게 사전에 거리감을 두고 항상 조심해야 한다. 9번 사회복사는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환경 조성에 클라이언트를 동반자로 인정하고 함께 일해야 한다. 뭐 행사 같은 거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항상 클라이언트하고 사회복지가 같이 동등한 입장에서 같이 행사도 가고 계획도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동료의 클라이언트 관계, 사회복사는 적법하고도 적절한 논의 없이 동료 혹은 다른 기관의 클라이언트 전문적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 동료한테 항상 물어보든가 이게 의뢰도 되겠냐, 우리 했냐, 아니면 다른 동료 클라이언트 아니 사회복사가 좋은 정보 있으면 의뢰도 하고 좋은 기관에서 의뢰도 하고 그리고 정보 교환하는 것이죠. 2번 사회복사를 긴급한 사정으로 인해 동료의 클라이언트를 맡게 된 경우 자신의 의뢰인처럼 관심을 갖고 서비스 제공한다. 이거 맥락이 같은 얘기죠. 그래서 갑자기 어떤 사회복사 사직을 했다든가 그러면 그 의뢰인 클라이언트를 내가 나한테 왔다면 정말 내 의뢰인처럼 성심성의껏 해라. 그 뜻입니다. 8번 사회복사가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강점, 관점, 실천의 원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강점, 관점 이게 참 말이 어려운 것 같은데도 쉬워요. 강점을 장점으로 보시고 관점이라는 것은 그 현상이나 사물을 보는 각도랄지 태도랄지 방향 같은 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클라이언트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강점, 관점은 어떻게 봐야 되냐. 모든 환경은 자원으로 가득 차 있다. 자원으로 가득 차 있죠. 그 다음에 개인, 집단, 가족은 지역사회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는 협동작업을 이룰 때 최선의 도움을 줄 수 있다. 클라이언트 성장과 변화는 제한적이다. 그렇진 않죠. 이건 제한적일 수가 없죠. 클라이언트 고난은 상처가 될 수 있지만 동시에 도전과 기회가 될 수 있다. 좋죠. No pain, no gain. 절대로 고통 없이는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강점, 관점. 클라이언트가 문제 결합을 없애기보다는 이게 문제 인정해서 그냥 삭제는 제거보다는 자신의 강점을 긍정적으로 지속시키고 변화시키는 것을 원하는 것이 쉽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자기 강점을 더 지속시키고 발전시키는 거죠. 강점. 클라이언트가 지금까지 하고 있고 할 수 있고 하고 싶어하는 긍정적인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뭐 좀 그 말이 좀 맞으려고 모르겠지만 칭찬은 고려도 춤추게 한다는 말하고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관점. 이론도 모델도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세계를 그리고 이 안에서 특정 경험을 바라보고 이해하기 위한 선택의 방법이자 렌즈라고 볼 수 있지. 그렇죠? 아까 관점이라고 그랬죠. 어떤 사물의 현상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태도, 혹시 방향, 뭐 취지 그런 거라고 했잖아요. 이제 그 당사자가 보는 사물을 보는 각도, 뭐 취지, 태도 그런 거죠. 강점, 관점의 기본 과정은 뭐냐면 사람들은 모두 성장과 변화를 위해 잠재 능력을 갖고 있다. 이것은 누가 대표적인 사람이냐면 아들러가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꼽지로 태어나가지고
안과의사 의대도 갔고 의대에서 그 세계 3대 심리학자로 돼 있죠. 그리고 아들 학회도 있고. 그러니까 아주 여기서 잠재 능력이 굉장히 있다. 누구든지. 그리고 또 비슷한 것은 뭐 사람은 우월감이라고 이제 열등감을 갖고 태어나는데 열등감을 극복하고 우월감을 추구하는 동물이라고 있죠. 클라이언트는 변화를 이끌어내는 역량 및 자원을 가지고 있다. 근데 자기가 역량과 자원이 갖고 있지만 그걸 모르겠죠. 그래서 잠재 능력이 있다는 것을 개발해 줘야죠. 긍정적인 변화는 미래의 희망 및 가능성을 기초로 한다. 아유, 참 좋네. 그래서 제 닉네임도 그거예요. 희망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희망을 신고 있다. 그런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강점을 많이 갖고 있네요. 자, 강점은 실천 원칙. 모든 개인, 집단, 가족, 지역사회는 강점을 갖고 있다. 그렇죠. 뭐든지 좋은 자원인데 우리가 발견을 못하고 활용을 못하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는 클라이언트가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강점을 찾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 아까 이 앞전에 말씀드렸지만 기초생활 수급자 가정에 수혜가 나가지고 살 수 없기 때문에 지역사회를 활용해가지고 아파트를 얻어줬던 기억. 그래서 클라이언트를 둘러싼 환경의 강점을 찾아야 된다. 그 아이가 다 유명한 아이거든요. 너무나 초등 2학년가 됐었는데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를 활용해가지고 그 기금 마련해서 아파트로 이사하게 해줬던. 그 다음에 2번 트라우마 확대. 병마와 싸움은 인간의 상처도 입히지만 동시에 도전과 기회의 자원이다. 그렇죠. 도전은 지금의 고통은 내일의 희망이다. No pain, no gain. 개인 집단 사회를 성장시키고 지역사회에 변화시키기를 원한다면 능력의 최고의 한계를 모른다고 가정한다. 당신의 능력은 끝이 없습니다. 칭찬은 걸어도 춤추게 한다고 했잖아요. 클라이언트와 상호 협력하여 최선을 다해 클라이언트와 함께 이룬다. 강점이 실천. 모든 환경은 자원으로 가득 차 있다. 그렇죠. 우리가 발견을 못하고 접근하기 힘들어서 그렇지 자원은 엄청 무진분이 많습니다. 클라이언트와 상호 협력하여 최선을 다해 클라이언트에 일한다. 보호와 환경을 강조한다. 클라이언트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해석하며 개입해야 한다. 자, 이 사진은 뭐냐면 이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갖고 있는 강점 관점을 뭔가 지금 사회복지사가 지금 대화를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강점 관점은 뭐냐면 직업 기능을 향상시킨다. 그 다음에 사회 기능도 향상시킨다. 그 다음에 심리 기능도 향상시킨다. 강점 관점 이렇게 굉장히 대단히 중요한 거죠. 무한한 잠재를 갖고 있죠. 그 다음에 자기 결정권으로 삶의 디자인한다. 주민들은 자기 경험으로 삶의 디자인한다. 그 다음 지역사회에서는 돌봄 이웃을 관계망을 확대시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사례 관리자는 뭐냐면 강점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찾아가지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 강점을 촬영했다고 했거든요. 1번 반갑게 인사한다. 2번 칭찬하며 사진을 찍다. 여기서 강점 찾는 거죠. 그 다음에 같이 보고 즐기고 이건 관점. 또 칭찬하고 그 다음에 사진을 돌려줍니다. 문자 메일로 칭찬과 글을 사진을 준다. 강점 관점 참 좋은 거죠. 꼭 클라이언트뿐만 아니라 내 자신도 찾아야 돼요. 9번 다문화 사회복지 시설에서 사회복지에게 요구되는 문화적 역량을 옳지 않는 것은 1번 문화적 상해성을 대한 수용과 존중, 주류 문화에 대한 동화주의적 실천 지향. 동화주의적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 설명해 드리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지향과 지향과 지향의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주류 문화에 대한 동화주의적 실천 지향을 해버리면 의미는 확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지향은 뭐냐면 내가 뜻대로 하고자 하는 것이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고 지향은 내가 뜻대로 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것입니다. 3번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과 편견에 대한 성찰적 분석. 다문화 배경의 클라이언트에 관한 지식의 필요성 인식. 다문화 배경의 클라이언트에게 개입하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 이건 지극히 상식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정답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2번. 자, 동화주의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문화다원주의가 있고 그 다음에 다문화주의가 있거든요. 동화주의라는 것이 뭐냐면 용광로 이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용광로 온도가 몇 도인지 아십니까? 230도입니다. 그 속에 들어가면요 다 녹습니다. 우리 몸과 마음이 다 녹고요. 피부색도 다 녹아버립니다.
철도 넣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 다 녹여놓고 새로운 걸 만드는 것이죠. 바로 미국의 포용 정책입니다. 미국처럼 외국인들, 미국이라는 것이 이민국이잖아요. 이민자들이 나라를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주류사회 구성원들과 더불어 동등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끄는 포용 정책이다. 다수자, 소수자를 용광로에서 집어넣고 다 녹여가지고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정책이다. 모자이크 이론. 모자이크는 해상도를 확 낮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 신뢰처럼 만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 사람이 미남인지 추남인지 얼굴 넙떡한 사람인지 계란형인지를 모르죠. 그래서 캐나다처럼 기존 사회를 중심으로 이민자 정책을 수립하는 모형이다. 몇 개의 소수 집단의 단위 문화가 주류 사회 속에서 자기 나름대로 문화를 유지하고 하위 문화들이 공존하여 조화를 이루는 정책이다. 서로 얼굴을 모르니까. 그 다음에 다문화주의, 샐러드를 어떻게 만드세요? 여러 가지 야채가 모아가지고 샐러드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유럽이나 한국의 다문화 정책처럼 주민들과 이주민이 대등한 관계를 형성하도록 정책을 수립하는 모형이다. 다양한 문화가 독립적으로, 그러니까 야채는 야채대로 각자 독립적으로 평등하게 공존해 대해야 함을 강조하며 소수민족이 정체성을 유지하도록 그들의 문화를 지원하는 다문화 교육 정책 이론이다. 자, 지금은 우리 백이민족이라는 것은 단일민족, 백이민족이라는 말은 이미 옛날 이야기가 됐습니다. 지금 보면은 연예인들도 보면은 이렇게 각국의 나라에서 많이 옵니다. 케냐에서도 온 사람이 있고 미국, 대만, 태국 그래서 와서 우리나라 활동을 자주 하죠. 지금 현재 이 도표가 외국인의 지금 우리나라 유입한 국적 현상입니다. 중국, 조선족, 대만, 일본, 몽골, 베트남, 태국 그렇게 그리고 여기는 다문화 애들이 아주 즐겁게 노는 모습입니다. 10번 곰튼과 갤레의 육체계 모델을 다음 사례에 적용할 때 구성체계로 옳게 연결된 것은 사회복사 A는 중학생 B가 동급생으로부터 상습적으로 폭행당한 것을 알게 되었다. A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B가 다니는 학교 사회복사 C와 경찰서 학교 폭력 D에게도 이 사건 내용을 알려 C와 D는 가해 학생에게 가입하였다. C가 누구죠? 학교 사회복사, D는 경찰이죠. 그 다음에 A는 사회복사협회 학교폭력 워크숍에 참가하면서 C와 D를 정기적으로 만나 살해회를 하고 있었다. 예, 좀 복잡하긴 한데 일단 베라 측의 클라이언 측을 좀 정확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컴퓨터가 갤러의 6체계 모델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변화 매개 체계, 변화 대상자죠. 대행자, 그 다음에 변화를 주관하는 전문가와 전문기관이죠. 그러니까 사회복사, 이게 사회복사 A죠. 이게 변화 매개자, 예? 전문가나 전문기관,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체계, 서비스나 도움을 요청하게, 그 다음에 누구한테, 사회복사 A죠. 도움을 요청했죠. 그 다음에 표적 체계,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체계 또는 목표 달성에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한 사람이다. 그래, 상습적으로 폭행당한 중학생 B가 되겠죠. 행동 체계는 변화 체계와 상호작용하면서 변화 과정을 통참하는 체계. 학교 사회복지사 C와 경찰 학교 담당 D가 되겠죠. 행동 체계. 그 다음에 전문가 체계. 전문가 단체나 전문가를 육성하는 교육 체계, 전문 실천 가치 등 실천에 권위와 당위성을 부여하는 체계. 학교 사회복지사 E. 6번 문제인식 체계. 비자발적 클라이언트를 사회복지사 관심 영역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행동하는 체계로 다른 사람 요청이나 사법당국에 의해 강제로 클라이언트가 된 경우를 일반 클라이언트와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용어다. 서비스를 신청한 사람은 의뢰체계, 이끌려온 사람은 응답체계. 좀 복잡하죠? 근데 간단해요. 우리가 음주운전이나 연예인들 음주운전 걸렸을 때 사회봉사 가잖아요. 사회봉사 간 사람은 그 사람은 누구냐? 보호관찰소죠. 그 다음에 끌려온 사람 연예인이죠. 그러니까 인식체계, 이걸 인식체계를 갖다가 의뢰체계 슬래시 응답체계라고도 하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4개가 4체계 모델이거든요. 이 4체계 모델 2개를 합한 게 6체계 모델.
곰튼과 갤러웨이 이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변화목의 체계, 그 다음에 표적 체계, 클라이언트 체계, 행동 체계 이 네 개가 합해가 이 네 개가 4체계 모델이고 여기다 두 개를 합한 것이 6체계 모델. 금방 우리가 앞에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자.